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시장의 형태가 바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이라고 하고, 그래서 경쟁의 정도가 뭐 완벽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살펴볼 거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이 assumption 4에 나오는 그러한 가정들을 우리가 하고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은 뭐냐? 자, 컨슈머, 그리고 프로듀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용자예요. 가격 수용자.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의 가정은 뭐냐면 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제 가격 수용자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우리가 가정을 이제 합니다. 자,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나 생산자나 모두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가격에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인데 내가 좀 큰 손이에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뭔가 좀 구매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시장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 이제 상품 하나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그러면 큰 손이든 뭐든 상관없이 시장 가격이 2만 원이면 그냥 2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큰 손이라고 해서 2만 원 이게 이러면 내가 못 사. 15,000원에 해줘. 뭐 이런 거 없어요. 생산자 역시 이제 뭐 마찬가지로 뭐 시장에서 가격이 2만 원이다. 그러면 아니 내 지금 너네 내가 생산 안 하면은 다 굶을 수도 있는데 2만 원 안 돼. 5만 원 뭐 이런 거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를 해요. 그게 프라이스 테이커의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의 가정, 이거는 과연 현실적이냐? 현실에서 만약에 소비자와 생산자의 숫자가 뭐 굉장히 많으면 이런 프라이스 테이커의 가정이 이제 뭐 현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가 뭐 100만 명, 생산자도 100만 명. 그래서 무수히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리고 그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모두 이제 사이즈가 비슷한, 그래서 각자의 소비자들도 뭐 일정 뭐 어느 정도만 구매하고 각각의 생산자들 역시 뭐 누구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누구는 조금 생산하고 이런 거 없이 다 비슷한 양을 생산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정하는 이러한 프라이스 테이커의 가정이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프리 엔트리와 엑싯을 또 가정을 합니다. 롱런에. 자,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가정을 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롱런에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 뭐 아무런 장벽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다른 시장의 형태들을 많이 볼 텐데 뭐 과점도 있고 독점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시장의 형태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제 어떤 시장을 그럼 완전 경쟁 시장으로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assumption 4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만족되는 이제 그런 시장의 형태가 있으면 이제 그런 시장을 경제학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고 완전 경쟁 시장 프레임워크 하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커의 가정, 그리고 프리 엔트리 엑싯. 롱런이죠. 숏런에서는 불가능하고. 자, 숏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듯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캐피탈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캐피탈을 뭐 공장 부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공장이 지금 회사에 두 개가 있는데 숏런에는 그 공장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사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공장 다 팔고 내가 그냥 나가야 되겠다가 안 돼요. 숏런에는. 공장 두 개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가능하지만 이 공장을 팔고 이 시장에서 철수한다? 그건 안 돼요. 숏런에는. 근데 롱런에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롱런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의 양도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장 두 개가 있는데 롱런에 이제 이 시장에서 내가 나가서 다른 산업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해당 산업 관련 공장 부지는 매각을 하고 이제 다른 산업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두 개 프라이스 테이커 그리고 프리 엔트리 엑싯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결국 이제 뭘 봤느냐 하면 이제 프로듀스 티어리에서 뭘 봤느냐 하면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 기업의 목표고, 그럼 이 이윤이라는 건 뭐냐면 revenue 마이너스 코스트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한 거는 이 코스트 펑션을 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숏런이다. 그러면 이제 코스트 펑션은 뭐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롱런 상황이다. 그러면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 revenue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기업의 profit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기업의 profit maximization problem을 이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revenue라는 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revenue function이에요. 왜냐하면 output에 의존하니까. 자, 이 revenue function이라는 거는 시장 구조에 의존한다고 했어요. 시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revenue function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revenue function은 어떻게 생겼느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revenue function은 되게 간단해요.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 가정에 의해서 지금 모든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 가격 P가 주어지면 revenue function은 이렇게 시장 가격에다가 자기 자신의 생산량을 곱한 이 값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revenue function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시장 전체 공급량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서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이 revenue, 이제 기업의 수입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그 기업이 결국 내다 파는 양의 이 양을 가지고 이 기업의 수입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가격만 곱해주면.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단위에 100원이다. 그러면 내가 10개 팔면 이 수입이 1,000원이 되는 거고 100개 팔면 수입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입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P 곱하기 Q. 여기서 P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Q라는 거는 지금 소문자 Q예요. Q라는 건 소문자 Q라서 지금 이 해당 기업의 생산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입 함수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 뭐 더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수입 함수의 형태가 좀 더 이제 복잡하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공급량에 나의 수입이 의존한다 라는 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내가 생산하는 게 Q라고 할 때 나는 생산량의 변화가 없어도 다른 기업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면 그게 시장 전체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내 수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과점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이윤 함수의 형태를 찾은 거죠. 기업의 이윤 함수를 파이라고 씁시다. 자, 기업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함수는 결국 수입 함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비용 함수만 구하면, 비용 함수는 이제 생산 함수를 알면 그 생산 함수로부터 우리가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어서 이제 비용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윤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면 솔루션 Q스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Profit Maximization Problem을 풀어서 도출한 솔루션 Q스타를 우리가 Suppl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컨슈머 티오리에서는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 이제 Q1 스타, Q2 스타 이런 게 나오죠. 사과 수요, 바나나 수요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효용 극대화 문제의 솔루션은 디맨드라고 우리가 불렀고, Profit Maximization Problem의 솔루션은 우리가 Supply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개별 소비자들의 이 수요 함수를 구했죠. 디맨드를 구했어요. 근데 이거는 인디비주얼 디맨드죠. 그래서 인디비주얼 디맨드. 자, 그래서 이제 사과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Q1 스타가 이제 사과 수요죠. 그래서 자, Q1 스타인데, 자, 첫 번째 개인의 이제 사과 수예요. 그럼 이거는 사과 수요인데 두 번째 개인의 사과 수예요.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이제 시장 전체 사과 수요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시장 전체 사과 수요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수요로부터 시장 전체 수요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디맨드 커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사과 수요. 1번 개인의 디맨드 커브, 그리고 2번 개인의 디맨드 커브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주면 시장 전체 이제 디맨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가격이 10원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은 2개 수요하고 두 번째 사람은 뭐 3개 수요하고. 그러면 이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를 다 더해주면 가격이 10원이면 시장에서 전체 이제 수요가 예를 들어서 100단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장 공급 곡선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결국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이 이제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으면 그걸 다 더해주면 결국 시장 공급 곡선이 되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자, 이거는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그린 거는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죠. 자, 요거는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어떤 개별 기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기업인데 뭐 가불 기업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어요. 자, 가불 기업이라는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은 이제 사과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제 지금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이 생각하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기업이 생각하는 혹시 기업 혹은 기업이 뭐 판단하는 기업이 생각하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예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 자, 여기 위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지금 시장 수요 곡선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 가격에 대해서 시장 전체 수요가 몇 단위나 되는지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어떤 특정 기업이 있어요. 갑을 기업이라는 특정 기업이 있는데, 이 특정 기업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갑을 기업이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5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갑을 기업이 생각할 때, 자, 이 소비자들, 이 시장에 지금 내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지금 시장에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내 상품에 대해서 수요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요를 하느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수요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수평선을 그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을 기업이 생각할 때 지금 시장에서 수요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형성된 가격이 5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 시장에서 가격을 내 상품에 대한 가격을 5원보다 조금만 더 높게 받으면, 그래서 5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당 뭐 5.001원을 받으면 아무도 내 상품을 사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에 이제 생산자들이 많잖아요. 생산자들이 되게 많고 그 모든 다른 생산자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5원이라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가격에 막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별 기업이 5원보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뭐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시도를 하면 뭐 소비자들이 당연히 이 기업한테서 안 사겠죠. 그냥 옆에 있는 다른 기업한테 사면 되지. 그래서 5원보다 가격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이면 지금 아무도 내 상품을 안 사려고 하겠지. 만약에 내가 5원보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깎으면, 그래서 5원이 아니라 뭐 4.999999원으로 5원보다 가격을 조금만 깎으면 시장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갑자기 우리 가게로 달려와가지고 내 상품을 싹쓸이 해가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5원이고 그래서 그 가격에 다른 기업들이 다 팔고 있는데 내가 그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팔면 당연히 시장의 모든 소비자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사려고 할 테니까. 자, 그래서 갑을 기업이 스스로의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내 상품을 수요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요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완전 탄력적인 방식으로 내 상품을 수요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들은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위에서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거 이거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죠. 시장 수요 곡선이고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고, 요 밑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개별 기업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랑 여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 요것 두 개는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사하는 개별 기업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개별 기업들은 이제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뒤에서 뭐 더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 개별 기업들은
결국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가격 결정권이라는 건 전혀 없고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이제 결국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에 나는 몇 개를 팔지만 이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걸 이제 그래프 하나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원론 시간에 배운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지금 대문자 Q죠. 이제 시장 전체 그림을 그릴 거니까 대문자 Q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상황을 볼 때는 여기 이제 소문자 Q가 와야 되겠지만 이제 시장 전체 상황을 볼 때는 대문자 Q가 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있고 시장 전체 이제 공급 곡선이 있을 텐데 시장 수요 곡선은 구하는 거 얘기했고, 시장 공급 곡선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공급 곡선을 구한 다음에 그걸 주르륵 더해주면 시장 공급 곡선이 될 테고, 경제원론 시간에 학습한 대로 시장 균형이 이제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P스타, 여기는 이제 Q스타. 그래서 이제 시장 균형이라는 거 이제 경제원론 시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장 균형이라는 시장 균형점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찾았는데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이제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윤 극대화 문제로부터 공급 곡선 도출할 수 있고 그로부터 우리가 시장 균형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라는 게 경제학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균형 개념이 있는데 우리 이제 첫 번째 균형 개념 이제 시장 균형이에요. 그래서 시장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마켓 이퀄리브럼이다. 이제 시장 균형이다라고 하면 요 두 값을 의미해요. 시장 균형이라는 건 뭐냐? 이 가격과 프라이스와 퀀터티의 조합을 우리가 시장 균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조합이냐 하면 이제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일치하게 만드는 가격과 이 수량의 조합 이거를 우리가 시장 균형이라고 불러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균형의 개념이고 뒤에 가면 이제 경제학에서 어쩌면 더 많이 활용하는 두 번째 중요한 균형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숏런 마켓 이퀄리브리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숏런 마켓 이퀄리브리엄. 자, 숏런 마켓 이퀄리브리엄을 먼저 생각하고 뒤에 롱런 마켓 이퀄리브리엄을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은 우리가 찾아놨죠. 시장 수요 곡선 찾아놨으니까 이제 시장 공급 곡선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시장 공급 곡선을 찾으려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숏런 펌 서플라이를 우리가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문제는 뭐냐?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Q의 값을 찾는 거죠. 그럼 이윤은 뭐냐? 레버뉴. 레버뉴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럼 코스트 펑션만 우리가 생산함수로부터 찾아주면 우리가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찾았다 치고 그러면 코스트 펑션을 찾으면 이거는 이제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b 마이너스 자, 코스트 펑션을 미분하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다.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를 이제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런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자, 요 식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자, 그래서 자, P는 MC다라는 거. 이게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이제 생산량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P는 MC가 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해당 생산량 하에서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그게 이제 최적 생산량이에요. 자, 우리가 앞서 이 이윤국대화 문제의 조건은 뭐였냐면 마지널 레브뉴가 마지널 코스트하고 같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레브뉴라는 게 P 곱하기 Q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시가 될 수 있었고,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MR이라는 게 결국 P예요. 시장 가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은 MC인데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이거를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R을 P로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완전 경쟁 시장에는 이윤극대화 조건이 P는 MC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는 MC라는 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 조건,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니까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사실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숏런이죠. 그러니까 숏런 코스트 펑션. 자, 이제 생산 함수가 여차저차 주어져서 이제 숏런 코스트 펑션을 계산을 했더니 숏런 코스트 펑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숏런이니까 지금 고정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고정 비용이 지금 요 뒤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생산량에 따라서 변동하는 비용, 가변 비용이죠. 가변 비용은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숏런 코스트 펑션의 경우에는 이제 variable cost와 fixed cost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윤 극대화 조건을 써서 이제 마지널 코스트는 요거를 미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숏런 서플라이를 숏런 서플라이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숏런 서플라이 펑션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숏런 서플라이 펑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 이제 뭐 가격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생산량과 가격 간에 이제 정비례하는 관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서플라이 커브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숏런 서플라이 펑션이고요. 숏런 특별히 이제 개별 기업이죠. 이제 개별 기업의 이 공급을 다 더해야 시장 전체 공급이 되니까 지금 개별 기업 숏런 펌 서플라이 펑션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앞서 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이제 우리가 서플라이 커브를 그린다. 이제 개별 기업의 이제 서플라이 커브를 그린다라고 할 때 지금 이 그래프를 이제 Q와 P 간의 관계를 요 지금 수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Q가 Y 변수고 P가 X 변수죠. 이제 그래서 가격이 증가하면 지금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가 Q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사실 Q가 Y 변수고 P가 X 변수라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디맨드 커브나 서플라이 커브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P 가격이 지금 Y 변수 자리에 오고 퀀터티가 X 변수 자리에 오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서 프라이스가 Q의 함수인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서플라이 지금 이 펑션을 구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Q가 P의 함수예요. Q가 P의 함수라서 지금 P가 Q의 함수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그래프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경제학에서 그냥 그래프 그릴 때 P가 지금 Y축에 오도록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지금 이걸 딱 보고 아 서플라이라는 거는 이제 뭐 P가 Q의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서플라이라는 거는 원래 Q가 P의 함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정하는 거는 Q 퀀터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 때는 지금 우리가 구한 요 지금 서플라이 펑션에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지금 P가 Y축에 있으니까 이제 P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서플라이 커브죠. 그래서 공급 곡선. 그래서 서플라이 커브를 이렇게 PQ 디멘전에서 그리면 지금 이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EA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이제 직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 숏런 펌 서플라이를 찾았고 숏런 펌 서플라이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도 그렸어요. 자, 이 서플라이 커브라는 게 결국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이제 매 가격마다 개별 기업이 얼마나 생산을 할 건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10원이다. 그러면 서플라이 커브에 의해서 요만큼 생산한다는 거죠. 지금 가격이 10원이면 지금 여기가 5A가 되겠죠. 그 5A만큼 생산하겠구나. 가격이 뭐 20원이 되면 그러면 5A가 5 나누기 A죠. 그래서 가격이 10이 되면 5 나누기 A만큼 생산하겠구나. 가격이 20이 되면 10 나누기 A만큼 생산을 하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바로 공급 곡선의 역할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재밌게도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게 결국 뭐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공급 곡선이라는 게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이제 이 우리가 공급 곡선 그래프 그릴 때 지금 요 식으로 요 식을 가지고 그렸는데 요 식이라는 게 결국 요 식에서 나온 거였고 이게 결국 일반적으로는 요 식이죠. 자, 따라서 이 우리가 그린 공급 곡선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이 결국 이 공급 곡선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계 비용 곡선은 우상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계 비용 곡선은 이제 우상향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해요. 왜냐하면 한계 비용 곡선이라는 게 결국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니까. 자, 그래서 이 개별 기업의 이제 공급 곡선이라는 게 결국 봤더니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이 우상향하니까 이제 개별 기업의 이제 공급 곡선 역시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요 앞에 이그젬플에서는 지금 앞에 우리가 지금 막 본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지금 요게 이제 숏런 코스트 펑션이었고 마지널 코스트 펑션은 우리가 이제 미분에서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도 계산을 해봅시다.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라는 거는 지금 총 비용을 지금 베어리어블 코스트죠.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니까 베어리어블 코스트 가변 비용을 이제 생산량으로 나눈 거예요. 가변 비용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빨간색 칠한 부분이니까 요거를 이제 Q로 나누면 이제 AQ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요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이라서 지금 그래 보니까 마지널 코스트는 이렇게 직선이죠. EA라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고, 그다음에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도 직선이에요. 얘는 이제 A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마지널 코스트가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보다 항상 큰 상황이에요. 요 간단한 이그젬플에서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제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에버리지 코스트는 이제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보다는 더 크겠죠. 왜냐하면 이제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를 더해줘야 에버리지 코스트가 나오니까. 그래서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 그리고 에버리지 코스트 모두 이렇게 이제 U자 형태로 생겼고, 그러면 최소 점이 있을 텐데 마지널 코스트는 이렇게 최소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제 그런 곡선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왼쪽에서는 마지널 코스트가 작아요.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보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보다 작은 구간과 이제 큰 구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빨간색 구간, 즉 마지널 코스트가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자, 이 경우는 숏런에서는 지금 기업이 이 시장에서 자기가 원한다고 나갈 수가 없다고 했죠. 자, 이 경우는 이 해당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생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이 빨간색 구간, 즉 MC가 지금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숏런이죠. 자, 숏런이니까 지금 캐피탈이 픽스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 있죠. 지금 캐피탈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정 비용이 F가 R 곱하기 고정된 캐피탈만큼 해서 이제 고정 비용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 해당 기업이 우리 그냥 장사 못 하겠다, 그냥 생산하지 말고 그냥 놀자라고 하면, 그때는 이윤이 얼마냐면, 자, 지금 수입은 없겠죠. 생산량 Q가 0이니까 이윤은 없고, 마이너스 해서 비용만 발생을 하는데, 비용은 뭐냐면 가변 비용과 이제 고정 비용의 합인데, 생산을 안 하니까 가변 비용은 없고, 따라서 이제 고정 비용만 있겠죠. 그래서 숏런이니까 캐피탈을 어떻게 놀릴 수는 없고, 그냥 내 공장 부지 이제 만드느라 돈을 빌렸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요. 숏런에서는 생산을 안 해도. 그래서 지금 숏런이라면 내가 생산을 안 한다, 그래서 공장 문을 닫는다, 그래서 그냥 논다 라고 하면 이유는 뭐냐면 지금 F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지금 MC가 Average Variable Cost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그냥 고정 비용만큼 손해 보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사를 하면, 즉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손해가 더 커져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이제 P는 MC라는 거 알죠? 이제 만약에 이 기업이 뭔가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이 기업이 뭔가 이제 그래도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되냐면 이제 최적 조건에 의해서 P는 MC가 되는 양만큼을 생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MC가 AVC보다 작아요. 근데 AVC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가변 비용을 Q로 나눈 거예요. 자, 따라서 P가 요 값보다 지금 작은 거죠. P가 지금 요 값보다 작아요. 따라서 이제 양변에 Q를 곱해주면 이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이 부등식 하는 얘기가 뭐냐면
PQ는 지금 총 수입이죠. 총 수입이 VC 가변 비용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MC가 AVC보다 작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만약에 생산을 한다고 하면 P는 MC라는 이 최적 조건을 사용을 해서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최적 생산량 하에서의 수입이 PQ가 가변 비용도 커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변 비용도 커버 못 하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총 비용을 생각하면 그게 뭐 총 비용은 결국 가변 비용에다 F를 더한 거니까 지금 결국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고정 비용만큼 손해에다가 플러스로 가변 비용도 커버 안 되는 만큼 손해가 더 커지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그냥 생산 접고 그냥 노는 게 나아요. 그냥 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이너스 F 고정 비용만큼 손해 보는 게 이제 그나마 나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평균 가변 비용 이렇게 그렸고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고 자, 따라서 자, 요 지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를 Q 햇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Q 햇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왼쪽에서 즉 생산량이 이거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지금 MC가 AVC보다 작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Q 햇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요 값을 P 햇이라고 해봅시다. 자, 가격이 만약에 P 햇보다 작으면 그래서 가격이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가격이 이제 시장 가격이 지금 빨간색으로 주어졌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굳이 이 기업에서 나 그래도 우리는 생산을 해야 돼. 생산 안 하고 뭐 놀고 먹을 순 없어. 그래서 생산을 해요. 그러면 얼마를 생산하는 게 최선이냐 하면 요만큼 생산하는 게 최선이겠죠. 빨간색 Q만큼 이제 생산하는 게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빨간색 Q만큼을 생산을 해야 지금 P하고 MC가 같아지니까. 자, 그러면 요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 수입은 P 곱하기 Q니까 수입은 지금 요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변 비용은 얼마냐? Q만큼 빨간색 Q만큼 생산할 때 가변 비용은 얼마냐 하면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Q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요 파란 점이 평균 가변 비용을 나타내는 점이죠. 요 파란 점이 지금 평균 가변 비용을 나타내는 점이에요. 이 평균 가변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가변 비용을 이제 지금 생산량으로 나눈 거죠. 자, 따라서 이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 요거는 이제 VC를 Q로 나눈 거랑 이제 Q를 곱한 값이죠. 결국 이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가 VC, 즉 이제 가변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가 결국 이제 가변 비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가변 비용이 총 수입보다 더 크죠. 따라서 지금 보라색으로 빗금친 부분만큼 가변 비용 부분에서도 지금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고정 비용에서 이제 고정 비용만큼 손해가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해서 가변 비용 부분에서도 손해가 추가로 발생을 하니까 지금은 이 총 손해 액수가 손실 부분이 지금 고정 비용보다 더 큰 거야.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그냥 생산을 안 하고 놀면서 고정 비용만큼 손실 보는 게 이제 더 낫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점, 그래서 AVC의 최저점이죠.
AVC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요 가격 수준을 P 햇이라고 하면, 자, 요 가격 수준 이하로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숏런에서는 그냥 생산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가격이 이제 요 P 햇보다 높게 형성이 돼야 손해가 나더라도 이제 그나마 이제 생산을 해서 이 고정 비용이라도 커버하는 게 나은 거고. 그래서 P 햇보다 더 크면 생산을 하는 게 낫고, P 햇보다 작으면 생산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P 햇을 우리가 셧다운 프라이스라고 부릅시다. 셧다운 프라이스.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은 이 셧다운 프라이스를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이 P 햇보다 아래에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셧다운 프라이스보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그때는 생산량을 이제 0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라면 공급 곡선을 그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냥 Y축과 똑같은 이제 그런 이제 수직선의 형태를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 가격마다 생산량이 0이니까. 그래서 시장 가격이 PF보다 적으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이제 Y축에서 수직선의 형태를 가질 거고, 시장 가격이 PF보다 높으면, 셧다운 프라이스보다 높으면 그때는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의 이제 공급 곡선 역할을 할 테고, 따라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결국 한계 비용 곡선인데, 일반적으로는 AVC보다 윗부분에 위치한 한계 비용 그래프로 우리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VC보다 작으면은 이제 공급을 안 하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AVC의 최저점을 우리가 셧다운 프라이스라고 하고, 자, 요 그래프에다 마저 그리면,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AC 평균 비용 곡선이 있고, 평균 비용 곡선의 이제 최저점을 MC가 이렇게 통과할 텐데, 자, 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 P 더블 햇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점은 뭐냐면 기업의 이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나누는 기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가격이 P햇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 이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 P햇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즉 손해를 본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자, 지금 이 P는 MC, 요거는 이제 개별 기업의 이제 최적 생산 조건이죠. 자, 그리고 지금 P 더블 햇 저 지점에서는 MC하고 AC가 똑같아요. MC하고 AC가 똑같아요. 자, 근데 AC라는 건 평균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총 비용을 이제 생산량으로 나눈 거니까, 따라서 P가 평균 비용하고 같다는 거죠. 따라서 Q를 왼쪽으로 보내면 PQ가 총 비용 C하고 같다는 거고, 따라서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으니까 지금 이윤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P 더블 햇 저 지점은 가격이 이제 P 더블 햇이 되면 그 경우 지금 개별 기업은 Q 더블 햇만큼 이제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저렇게 하면 이제 이윤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P 더블 햇보다 더 높아지면 그때는 이 이윤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낮아지면 이윤이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AC와 AVC의 최저점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P 더블 햇과 P 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프라이스의 영역을 세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영역은 이제 요 영역이죠. 그래서 가격이 P 더블 햇보다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해야 되고 플러스 이윤 누릴 수 있는 영역이고,
자,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제 1번이었고 이제 2번 영역에서는 생산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P햇보다는 크니까 생산을 하긴 하는데 이윤은 마이너스예요. 자, 이윤이 마이너스인데도 생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지금 숏런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계속 지출이 돼요. 어떻게 이제 이 시장에서 그냥 나는 장사 그만두고 나갈래? 이게 안 돼요. 2번 영역 그래서 2번 영역에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 장사를 이제 계속 이 시장이 있어야 되고 숏런이니까 따라서 이제 시장 가격이 P햇과 P 더블햇 사이에 2번 영역으로 주어지면 자 이때는 그나마 장사를 하면 일단은 가변 비용도 커버될 뿐 아니라 고정 비용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 안 하고 놀면 고정 비용만큼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보다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영역에서는 이윤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는 영역.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격 P햇보다도 더 떨어지는 3번 영역이 되면 이때는 그냥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P햇과 이제 P 더블햇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숏런에 기업이 이제 어떻게 생산 결정을 하는지 그래서 숏런에 이 기업의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국 숏런의 기업의 이제 서플라이 커브라는 거는 결국 마지널 코스트 커브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도출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숏런이고 그래서 프로덕션 펑션이 주어지면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우리가 숏런 코스트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숏런 코스트 펑션이 여차저차해서 구한 숏런 코스트 펑션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가변 비용,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고정 비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딱 비용 곡선만 봐도 이게 지금 숏런 비용 곡선이고 따라서 지금 기업이 처한 상황은 숏런이구나, 단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이 경우에 이 해당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럼 해당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 봤듯이 지금 MC하고 AVC가 이제 같아지는 즉 AVC의 최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자, AVC의 이제 최저점을 이제 이렇게 찾으면 이제 AVC의 최저점을 찾으면 이제 요 P는 이 최저점보다 더 크고 Q도 이제 최저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이 지점에서는 이 한계 비용 곡선이 이제 서플라이 커브 역할을 하니까 한계 비용 곡선의 이 공식만 우리가 찾아주면 그게 바로 우리 서플라이 커브의 역할을 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주어진 이그젬플에서 한계 비용 함수를 구해보면 이제 한계 비용 함수는 미분한 거니까 한계 비용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평균 가변 비용 함수는 이제 가변 비용 부분을 Q로 나눈 거니까 Q로 나누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셧다운 프라이스는 MC하고 AVC가 같은 점이니까 이것 두 개를 이제 같다고 놓고 풀어보면 이게 지금 Q 제곱이죠. 이런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자, 따라서 이제 Q가 0이 아니고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양변에
0으로 양변의 Q로 나눠주면 양변의 Q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하면 결국 Q는 10 이런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example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10이에요, 값이. 그래서 퀀터티가 10배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AVC 이 곡선의 최저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이 10이라는 값을 이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대입을 하면 이 셧다운 프라이스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 개별 기업의 이 공급 곡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그럼 뭐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이게 Q가 10보다 큰 영역에서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결국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역할을 하니까 이 앞에서 구한 이 마지널 코스트를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Q가 10보다 큰 영역에서 이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Q가 1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그냥 이제 0이 되겠죠. 0. 그래서 이제 Y축에서 이제 수직선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사실 쓰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이 셧다운 프라이스를 여기서 구해서 이제 셧다운 프라이스보다 작으면, 그래서 저기서 구한 셧다운 프라이스가 저기서 구한 이 셧다운 프라이스보다 작으면 개별 기업의 공급이 이제 Q스타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셧다운 프라이스보다 크면, 즉 Q가 10보다 큰 영역이라면 이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셧다운 프라이스보다 작은 그런 영역에서는 개별 기업의 공급은 0.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뭐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세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 기업에 세금을 매긴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이제 타우만큼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 세금 하에서 해당 기업의 새로운 이 비용 함수는, 원래 비용 함수에다가 이제 세금을 더한 것만큼, 그래서 매 단위마다 타우만큼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들어오면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따라서 새로운 한계 비용 함수는 기존의 한계 비용 함수에다가 타우라는 상수값을 더한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원래 이렇게 한계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한계 비용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한계 비용 함수죠. 새로운 한계 비용 함수가 이렇게 위로 이제 수직 이동을 하게 되겠죠. 타우, 이 세금만큼. 그래서 이 경우는 원래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이제 파란색 P였으면, 원래는 파란색 Q1이라고 해봅시다. Q1만큼 이제 생산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 기업은 이제 한계 비용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비용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제 비용 조건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이 줄어들 테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시장 가격이 동일해도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계 비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본 것처럼 한계 비용 곡선이라는 게 결국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역할을 하는 거였죠. 따라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위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숏런 마켓 서플라이, 그래서 시장 전체 공급 곡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들이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거를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수평으로 다 더해주면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이 나올 텐데, 다 더해주면 결국 시장 전체 공급 곡선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10원일 때 첫 번째 기업은 뭐 2개 생산하려고 하고, 두 번째 기업은 3개, 세 번째 기업은 뭐 1개. 그럼 이거를 다 더해주면 시장 가격이 10원일 때 이 시장에서 총 공급은 예를 들어서 뭐 200개다. 이렇게 시장 공급 곡선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셧다운 프라이스 아래 부분도 사실 이렇게 뭐 생각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시장 공급 곡선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숏런에서 마켓 이퀄리브리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구한 이제 시장 공급 곡선이 있을 테니까 결국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 형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숏런에는 지금 기업들이 새롭게 진입하거나 아니면 퇴출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지금 이 시장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100개의 동일한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100개의 동일한 기업이 있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이게 지금 시장 수요 곡선이고 빨간 곡선이 이제 시장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Q 스타는 200, 그리고 P 스타는 10 이렇게. P 스타는 10, 그다음에 Q 스타는 200 이렇게 우리가 찾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의 총 수량이 이제 거래되는 수량이 200단위죠. 네, 개별 기업이 100개가 있으면 결국 이거는 한 기업이 이제 2개씩, 2단위씩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장 균형을 구하면 이제 개별 기업들이 몇 단위나 생산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숏런 상황, 즉 이제 단기 상황에서 이제 시장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